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여성 사원보다 남성 사원에 대해 더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상을 폄하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은 급여를 주는 거죠. 급여를 준 만큼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급여를 주면은 그 급여를 준 만큼 성실하게 역시 일을 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더 자신이 봤을 때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잔업을 돈을 더 바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보다 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원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이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질문이겠죠. 물론 두 사람을 모두 다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 후자의 경우를 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슈퍼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같은 가격으로 어떤 동일한 물건입니다. 같은 제품,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런데 동일한 가격으로 어떤 마트에서는 하나를 살 수 있는데 또 다른 마트에서는 1+1 행사로 해가지고 두 개를 살 수 있다네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질문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죠.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두 개를 살 수 있는 그 마트를 찾아간다는 건 너무나 상식입니다. 회사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일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본다면은 이게 모든 사람 100%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부하와 상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급여를 받는 만큼 마땅히 자기 직책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업무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외의 것들도 이 부하 직원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업무 관계에서는 과장과 대리,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과장과 대리라는 상하 관계를 유지할 뿐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누구시 하면서 평등하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 내에서 남자들 구조를 보면은 회사를 벗어나서도 또는 업무를 벗어나서도 상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소위 평일날 상관이 우리 등산을 갑시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그 등산을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산을 타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려고 할 때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서는 회사 내에서의 그 직급 순서대로 물을 마시는 경우가 태반이고 밥을 먹을 때도 좋은 자리는 직급 순서대로 이랬던 남자들은 회사 생활을 하지만 그 회사 생활에서 받은 만큼 봉급으로 받은 만큼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남자들은 야 우리가 한번 이번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부서를 떠나서도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 여성 사원들은 조금 그게 좀 약하죠.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호응이 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급이라기보다는 지적인 논리로 합당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벗어났는데 왜 내 시간을 상사를 위해서 제가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사를 벗어나서는 그 직급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차지하려는 부분이 있죠. 이랬을 때 오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가 편할까요? 여자가 편할까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남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차별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너의 입장에서는 주는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선호할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윤을 바라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 되었든 간에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물건을 살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소비자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소비자들에게 말을 할 때 하는 말이, 소비자에게는 애국심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외국 상품을 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소비자들이 저는 그래도 국내산을 쓰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지라도, 물론 제품의 질이 떨어질지라도 저는 국산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열의 8 또는 9 정도는 질 좋으면서도 가격이 좋은 외국 제품을 사겠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골목 상권이 요즘 죽어가고 있죠. 내 인근 주변의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냐면 대형 마트로 몰립니다. 왜 대형 마트로 몰릴까요? 골목 상권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한 곳에 대형 상권이면서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형 마트에 더 많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목 상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골목 상권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러죠. 왜냐? 우리가 그 대기업이 마련한 그런 대형마트 같은 곳에 돈을 쓰고 내 주변의 골목 상권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결국은 내 지역을 떠나서 그 대형마트 본점으로 돈이 가버립니다. 그럼 그 지역에 유통돼야 될 자금력이 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체인점을 열었을 때 그 마트에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요, 그 돈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 본사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국내에 유통되어야 될 자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인 경색,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게 나타나죠. 소비 심리가 낮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은 물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대량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고 몇몇 공장들은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가정에 또 역시나 돈이 없으니까 더더욱 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것의 근본적인 요인을 보면 골목 상권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싼 것만을 찾다 보니까 이게 외국 기업인지 국내 기업인지, 이 돈이 내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내 지역을 떠나서 외국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싼 것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무조건의 평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다 더 많은 일을 덤으로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평등한 위치에 올려준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급여로 받는 만큼만 일을 하면서 나에게 평등한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너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시장에 갔을 때도 같은 물건을 되도록 싼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프라인의 매장보다는 온라인의 매장, 그러니까 뭐 인터넷 마켓을 주로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하면서 나에게 평등한 지위를 보장해달라,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평등한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외치고자 한다면 나는 받은 만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기계는 인간적으로 감정을 스스로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아닙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인풋, 어떠한 그 자극이 있다면 그 자극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기계입니다. 가령 저희가 이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어떤 통 안에 제가 10cc의 물을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통을 뒤집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은 10cc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와야 10cc. 그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이게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계는 전적으로 명령을 주면 그만큼의 일만 합니다. 이게 기계입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빅데이터 안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원의 모습을 인공지능이 갖추게 된다는 거죠. 단 자기가 급여로 받는 만큼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는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은 자기가 돈으로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런 사원과 인공지능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에게 오너는 나는 당신을 택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건 남녀의 그 성별 차이도 아닌 뿐더러 4차 산업이 되면요, 인간과 기계 간에 이런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는요, 사람보다 원숭이가 일을 더 잘한다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원숭이를 채용해서 공장을 돌릴 생각을 당연히 갖는 이들이 기업가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일을 더 잘한다면 당연히 인공지능을 택한다는 것은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해서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기계보다도 더 월등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메리트가 뭐냐면 주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이만큼의 대가를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자원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태도가 갖춰진 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직업 경쟁에서 또 밀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침
스러운 모습을 가지면서 나는 내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자유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상급자도 터치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가, 인공지능이 산업의 일선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경우가 온다면은 제일 먼저 교체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냐? 기계는요, 불평도 안 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수를 0%에 가깝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오너의 입장에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면 그건 성실하게 일한 직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겠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는 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과 동시에 아마 자신만의 새로운 직업을 속히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꿔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받은 그 급여보다도 더 많은 일을,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내가 그걸 감안해서라도 내가 회사를 위해서 애사심을 가지고서 회사가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생활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계보다도 더 월등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일자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확실한 그만의 일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업가는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계보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면요, 사람을 택하고 사람보다 원숭이가 일을 더 잘한다면 원숭이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라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가 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그 선호도에 맞는 그 컨텐츠를 담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 방송을 즐겨 듣겠죠. 그런데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상관없는, 그분들은 듣고 싶지 아니하는 내용만을 제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제 채널을 듣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굉장히 지대한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라는 이런 예고성 발언과 동시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걱정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징조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어보십시오. 일기예보를 들으면은 비가 올 겁니다. 오후 몇 시부터는 아마 비가 올 확률이 70%입니다. 라고는 일기예보를 들으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연히 그 시간대 되면 비가 안 올 것 같을지라도 우선은 우리가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 준비를 하면요, 비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나는 일기예보를 들었어. 근데 나는 준비를 안 했어. 그 사람은 지혜론자가 아니죠. 비가 오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일기예보와 같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견된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준비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준비는 기업가의 구미에 맞는, 기업가의 요구에 맞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은 주는 만큼보다 더 일을 해줘 버리면 되죠.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서 더 많은 양을 해줘 버리면요, 기계보다 더 사람을 다루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없지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 되겠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졸졸졸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가 그 상황에 끌려다니죠.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가 적게 오냐 많이 오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비가 안 오면은 조금 달려가고, 비가 오면은 또 멈추고, 다시 말하면 비가 오는 그 신호에 종속돼 버린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준비한 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진정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대목에서 내가 누군가와 어떤 사회적인 관계 또는 인간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받은 만큼만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덤으로 더 베풀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에서 살아요. 골목시장이죠. 근데 거기에서 가면은 이 골목시장의 좋은 점이 뭐냐면 덤을 줍니다. 내가 샀던 것, 돈을 지불한 것보다 더 주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더, 주시는 분도 기쁘게 주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쁘게 받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받은 것보다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영상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